네, 전략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 장용혁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이제 지수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1950포인트, 뭐 2000포인트 어떤 것이 또 제자리인지 아니면은 뭐 몇 포인트가 정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수는 뭐 상징성은 있으니까 그죠? 이게 뭐 1800이나 1000 뭐 극단적으로 뭐 500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불강력적일 텐데 지수를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시장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던가요? 일단 제가 한 11월서부터는 10월 말 정도서부터는 시장이 좀 보수적인 코멘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 2달 이상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서부터도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기 시작하는데 뭐 쫓아가서 매도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을 보는 시각을 이제 좀 바꾸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증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소개받으신 것처럼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선진국 지수 흐름이 왜 안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 우리 증시만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테이퍼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었던 부분을 봐도 그렇고 지난 12월 FOMC 의사록도 그랬고요. 분명히 테이퍼링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외 증시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 보이고요. 최근 연준 위원 쪽에서 발언을 몇 개만 소개를 해보면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페드가 테이퍼링을 계속할 거다. 경제 회복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테이퍼링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연말 이전에 QE는 종료돼야 된다.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도 지난달에 100억 불을 줄일 게 아니고 200억 불을 줄였어야 된다. 그리고 테이퍼링 때문에 증시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 이슈로만 띄어서 생각하면은 자극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이퍼링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증시는 신고가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지표를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단 달러가하고 채권 수익률 보셔야죠. 만약에 테이퍼링이 자극받아서 테이퍼링 이슈가 부담됐다고 하면 달러가가 위를 올려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극받았어야죠. 그리고 국채 10년물이 3% 선만 찍으면 귀신같이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게 아니고 뚫어내야죠. 이런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이러면은 테이퍼링 때문에 우려된 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테이퍼링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미증시가 13일날 간만에 조정다운 조정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왜 조정받은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업률은 6.7%로 찍어줬습니다만 비농업 고용자 수가 기준점 20만 명의 3분의 1 토목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소매 판매가 3개월째 개선됐고 기업 재고가 5개월째 개선 중이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전날 빠진 것보다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가장 겁내하는 거, 미증시가 가장 겁내하는 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테이퍼링은 기정사실이고 이 테이퍼링을 이기지 못하는 경제 환경이 올까봐 무서운 거고 이 상황에서 버블 논란에 휩싸이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테이퍼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기엔 좀 곤란합니다. 또 최근에 HSBC가 미증시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하고 UBS도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긴 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어요. 이 시점에서 경제 지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우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미증시가 버블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면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세계은행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비농업 고용자 수 보게 되면 선으로 그어놓은 게 20만 명입니다.
기준으로 20만 명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3분의 1 토막밖에 안 돼요. 7.4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실업률 잠깐 말씀드렸는데 6.7% 이건 U3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용이나 뭐 비자발적인 파트타이머나 이런 것들을 완전한 고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실업률 발표 U6 실업률을 보게 되면 13.1%의 실업률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고용이 완벽해야, 고용이 좀 원활해야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써야 뭘 찍어낼 거 아닙니까? 고용, 소비, 생산 다 선순환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흔들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다시 올리는 모습. 시장 빠지는 이유를 테이퍼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장이 약한 이유는 수급적인 결함이지 테이퍼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선진국 증시하고 차별화되는 이유.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테이퍼링 뭐 이거는 사실 식상한 재료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뭐 보통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를 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수급적인 측면을 지적하셨는데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건 사실이고 뭐 그들이 멈칫멈칫거리면 사실 내국인 쪽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시장에 대한 이 자신감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할 텐데 네. 많이 떠나 있는 편이죠. 그럼 결국엔 외국인 투자자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뭐 좀 사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외국인 수급 동향이 지금 어떻게 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좀 모호한 표현을 하면 갑질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선물단입니다. 선물 수급표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연말에 나와서 이거 현물은 전혀 자극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좀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외국인 선물단이 움직이는 통상적인 계약 수준은 마이너스 2만에서 마이너스 4만 개형 누적을 끌고 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수준을 살짝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통상적인 계약수 하단 부분으로 몰고 간다라고 방향을 잡으면 사실 시장이 어렵겠죠. 우리가 PBR 1배단을 깔고 있고 뭐 1880에서 1900으로 추정되는 PBR 1배단이 깔려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현대차, 시총 빅2의 PBR 1배단이 뭐 거의 근접해 있다. 뭐 이런 식의 저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밑으로 쫓아가서 팔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외국인 선물이 밑으로 밀고 내려가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보면은 느끼시는 점일 텐데 외국인들이 선물 지수를 뭐 공격적인 매도는 아닙니다만 매도를 진행을 하죠. 매도를 진행하면서 시장 지수를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가 나든가요? 지수는 더 이상 빠지는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밑으로 몰고 간다는 확신이 생기면 시장은 한 발 물러나겠죠. 아직까지는 눈치 보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눈치 보는 단계에서 매수로 돌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월요일 증시가 그랬는데요. 월요일 증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아주 좋았고요. 그 밑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도 크게 반응했었고 꽤 할만한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물만 하나 돌아 나와도 이렇게 할만하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게 되면 2만 계약 몰아서 산 시기가 있었고 작년 연말이었죠. 기관들의 배당 수요를 크게 자극했고 대규모 매수를 진행했었던 기관들이. 그런데 그 시기에 보게 되면 현물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14년이 문을 열고 나서 현물도 매도세였고 선물 시장에서 아주 폭탄을 터뜨리는 이틀간의 2만 계약 매도였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게는 2천 계약, 많게는 뭐 3천 계약대 매도가 지속됐었고요. 그 부분이 나오고 나서 간만에 빨간불 2,600 계약 정도 들어오니까 시장이 반가워하더라.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매도하는 계약수 어제까지도 지속됐었는데 시장이 쫓아가서 빠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도 않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급적으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선물 쪽에서 일단 매도를 끊어내고
매수 쪽으로 움직인다면 현물이 선물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현물 쪽에서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 얘기 자꾸 드리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14일날, 13일날 미증시가 좀 간만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14일날 문을 딱 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선물을 쥐고 있으니까 빠지지 않더라고요. K200 보시는 것처럼 시가가 낮게 출발했는데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꺾기 시작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지수도 같이 꺾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흐름이 동일합니다. 외국인 수급, 특히 선물 시장 수급이 상당 부분 잡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구조가 대만인데요. 대만 쪽하고 최근에 수급표 보시게 되면은 갈라졌습니다. 우린 왜 이래? 라는 얘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 지금 한국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이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대만은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 수급적으로 갈라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의 키를 좀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 전략은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중소형주 쪽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LED 조명에 말씀을 드렸고 서울반도체 그리고 스마트카를 집어들여서 MDS 테크하고 유비벨럭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시장이었어요. 신저가에 출발한 종목이 12% 종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짜리 밑꼬리를 달았어요. 파트론 얘기인데요. 파트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호를 파트론으로 잡고 핸드셋 부품주들 워낙 이제 급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선별적으로 잡아보자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그렇고 가장 차별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BH를 필두로 해서 추세가 가장 좋아 보이는 세코닉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밸류까지 하락했더라고요. 디지털 옵틱 그리고 이녹스는 부품주가 아닙니다. 소재주로 해석하셔야죠. 요런 쪽까지 핸드셋 관련주의 개별적인 움직임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시장 구도도 한번 봤고요. 개별 기업 종목에 대한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